자,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1부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리해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뉴스의 배경과 의도를 풀어줄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통령실 명칭이 선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름이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방송 전에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대통령실 이름은 없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명칭을 기존과 동일하게 그냥 용산 대통령실로 사용하는 방안이 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따로 이름을 안 짓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의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가져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위원회나 대통령실 구성원 대다수의 반대 의견이 크고 국민 여론도 후보작으로 공개된 명칭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분간 기존 명칭인 대통령실을 그대로 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고요. 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 10일에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을 가졌을 때 이 후보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또 전해졌습니다. 네. 대통령실 명칭 후보군으로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 이렇게 5개가 후보로 올랐었고 온라인 투표로 붙여진 결과 국민청사 그리고 이태원로 22 이렇게 2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2개가 사용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대통령실 이름 어떻게 결정될지 첫 번째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결정 못하는 거 보면요. 그러니까 아마 위원회에서 5개 안 모두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나름대로 이렇게 명칭 공모도 했고 또 전문가들 일반 국민들 여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무릎 탁 칠 만한 그런 이름이 안 떠오른다는 거죠. 맞아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쓰던 대로 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용산 대통령실 이렇게 뭐 쓰다가 나중에 또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때 채택하자라는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아 보입니다만은 그건 아직 공식 발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도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어느 하나 이걸 손들어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다들 있어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이름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국민청사가 그래도 가장 낫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안 계셨어요. 이동우 기자께서 계셔가지고 그때는 국민청사에 손을 들어주시긴 하셨는데. 국민청사라는 게 들을 청자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국민들을 생각한다. 생각할 사. 국민을 생각하는 듣고 생각한다라는 좋은 뜻인 거는 분명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제 관공서를 의미할 때 청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의견을 듣고 생각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관공서 생각하는 청사 그 이미지가 강하고요. 또 청와대 벗어났더니 청사 가느냐? 그런 또 이미지. 그래서 저는 썩 좋은 느낌은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오늘 중으로는 뭐 어떻게든 결론이 날 테니까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간 거죠? 네, 오늘 오후 2시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개최했고요. 오늘 사실 의원총회의 목적이 반도체 특강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특강을 들은 뒤에 현안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고 이번 특강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았습니다. 이 특강이 사실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정책 초점을 맞추면서 국민의힘도 여기에 함께 발맞추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고 보여지고요. 당 혁신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관심이기는 했는데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서 큰 이야기들은 지금 전해지는 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간 게 있을까요? 오늘 그 국민의힘 의총 자체가 이종호 장관 반도체 강연 듣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했던 것 같아요. 이종호 장관 국무회의에서도 한 차례 반도체 특강한 적이 있는데 여당에서도 그 강연을 했고 의원들이 이렇게 반도체 강연 듣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여당의 변화를 상징하는 걸 보여가지고 저는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의원총회가 당초 그 강연 마친 다음에
혁신위원회 문제 네. 그리고 국민의당 추천 목신 최고위원 이렇게 지도체제 문제 이런 걸 좀 논의하지 않냐 예상했지만은 특강 길어지면서 전혀 진행은 되지 못했어요. 일단 혁신위원회 문제는 지금 구성 자체가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한 사람씩 이렇게 추천하기로 했는데 아직 추천을 누구를 추천할지 이렇게 제시하지 못한 최고위원도 있고 또 최고위원이 추천한 사람 배현진 최고위원 경우에는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사양하더라.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성 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원장은 감사원장 지낸 최재형 의원을 이준석 대표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재형 의원의 청교도적인 결벽성, 도덕성 이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그런 점을 좀 힘입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였는데 제가 아는 최재형 의원 판사 시절 그리고 감사원장 시절의 최재형이라는 인물은 속전속결로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주변 사람들 또 부하 직원들 의견 많이 듣고 조정하고 하는데 익숙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회라는 것이 주어진 시간에 빨리빨리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이슈를 힘있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네. 하지만 정치인으로 변신했기 때문에 스타일 자체가 어떻게 변했을지는 잘 모릅니다. 예. 그걸 좀 봐야 되는데 두고 볼 일이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의원총회 마치고 안철수 의원과 좀 만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 구성 논의하려고 했었는데 이 역시 이제 다른 일정들이 쭉 있어서 진행되지 못한 것 같은데 일단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으로 정점식 의원 친윤계죠. 예. 추천했고 최고위원으로 추천했고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출신인 김윤 위원장을 추천을 했는데 저는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대표가 누구를 합당 조건으로 누구를 추천하든 그것은 안철수 대표의 몫이 안철수 의원의 몫이다.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안철수 의원이 정점식 의원 친윤계를 지명한 것은 이준석 자신이 친윤계와 이렇게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네.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김윤 위원장의 논란이 된 것은 국민의당 시절에 합당이 어려웠을 때 이렇게 그 후보 단일화가 어려웠을 때 그 굉장히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네. 건데 그건 다른 당 소속이었잖아요. 그리고 선거 전에 다른 당 후보 비판, 다른 당 비판 강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그 김윤 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굉장한 전략통입니다. 그리고 정세 분석에 뛰어나고 유능한 인물이고 안철수 의원이 아주 의존하는 면이 큰 인물인데 그것을 좀 폭넓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잠시 뒤 2부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와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정치권에 현안이 되어 있는 다양한 이슈 여쭤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 평가 2차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자, 여기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 열렸고요. 이재명 상임고문이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강행하면 당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오늘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연패한 원인을 진단하고 또 앞으로 당의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외부 전문가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민주당의 지선 참패 요인으로 개딸로 대표되는 팬덤의 중도층이 염증을 느끼고 민주당 지지층마저 투표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 또 검수완박을 강행한 점, 이재명 송영길 출마, 또 민생복지 전선 무력화를 꼽았습니다. 유승찬 대표는 정면 승부의 또 수요일 코너 유승찬의 콕에도 함께하고 계시죠. 내일 그렇죠. 이 소식을 앵커님께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긴 할 텐데요. 자, 대선 지선에서 패배한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총선에서도 참패할 수 있다 하면서 혁신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당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내로남불이나 팬덤에서 자유로운 새 인물을 전진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어떻게 좀 날카로운 분석이었을까요?
일단 오늘 그 토론회 자체는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된 건 아닙니다. 일단 네. 초재선 의원들이 자발적인 평가 토론회인데 당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초재선 의원들의 자발적인 토론회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오늘 나온 내용들 보면은 상당히 민주당이 새겨 들어봐야 될 이야기들을 많이 오늘 제기했습니다. 원래는 비공개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1부, 2부로 나눠서 예.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그리고 또 외부 인사들이 몇 명을 참가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토론까지는 공개를 하고 의원들 자신들의 토론은 비공개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가 대표 발제를 했는데 그 내용은 뭐 소개를 쭉 해주었습니다마는 그 선거 패배 원인 진단은 대부분 나온 내용들을 다시 그렇죠. 지적한 건데 새겨들을 말이 뭐냐면은 그 민주당의 모습이 문재인 정부 5년 지나면서 변했다. 그러니까 검찰이라든가 조국 정의 이런 단어들이 지금 민주당을 지배하면서 그 사이에 중도층, 중산층, 서민들은 사라졌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지켜왔던 평등이라든가 자유, 복지 이런 가치들이 흐릿해졌고 대신 민주주의 대신 대깨문이라든가 개딸, 양아들 이런 기미한 이미지들이 민주당을 에워싸고 있다. 그건 뭐냐면은 민주당을 그동안 지지했던 중도층들이 민주당의 환멸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떠나는데 지지를 떠나는데 전혀 도덕적인 부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새겨들을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민주당의 애정을 갖고 쓴소리하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쓴소리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의식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온 이야기들 쭉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팬덤 정치하고는 좀 과감하게 결별해야 된다라는 거. 또 하나는 민주당이 가치, 정체성 다시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거 이제 독재 정권과 싸웠으면서 지켰던 것이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균형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포용 이런 것들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유승찬 대표가 한 말 중에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총선에서 참패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구도가 뭐냐면은 결국 그거는 이재명 책임론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면은 출마를 강행했을 경우에는 참패할 거다. 그 표현 그대로 하면은 차라리 지방선거가 나왔어라는 수준의 말이 나올 정도로 참패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강하게 그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1차 토론회 때도 역시 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된다. 계속 이 지점은 계속 지적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사실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뭐 쓴소리, 조언해도 이재명 의원이 마음을 어떻게 굳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지금은 어느 정도 있다고 좀 보세요? 일단 이재명 의원이 이제 개항을 보궐선거 나왔을 때는 당권 도전 당연한 수순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권에 도전하면은 민주당 내에서 분당, 에너지가 폭발할 가능성 농후합니다. 비이재명계로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중심으로 해서 당선돼서 대표로 선출돼서 주류가 형성이 되면은 자칫 내후년 총선에서 공천학살당할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가 그 이재명은 물론 친문인 홍영표, 전해철도 출마하지 말자. 이런 제안들이 나온 적이 있었죠. 이광재 전 의원이 했었죠. 그 대신에 또 나오는 것이 70년대생이 주도권을 쥐고 당의 혁신 주도하자. 그래서 이른바 97그룹. 그러니까 90년대 학번 70년대생들이 재선 의원 그룹이 주도를 하자.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전재수 의원. 이들이 전면적으로 나서자. 이들 중에서 대표를 내세우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고질적인
개파 줄 세우기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다소 이상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다소 이상적이라고. 네, 친문계는 시큰둥합니다. 왜냐하면 친문계가 받아들여야 되는 친이계가 시큰둥합니다. 네.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친이계는 친명계는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막으려는 접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하나가 지도 체제를 개편하자라는 주장이 있죠.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은 대표 선출, 최고위원 선출을 분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대표성이 상당히 대표의 권한이 상당히 강하죠. 네. 그거를 지금 지도 체제 개편은 어떻게 보면은 대표, 최고위원을 같이 선출하자. 네. 1등은 대표 그리고 2등부터 한 4등은 최고위원으로 하는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하자. 이건 주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많이 쓰던 도입하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일성 지도 체제라면은 여당일 때 주로 선언을 했는데 그거는 대통령 중심으로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많이 채택한 거고 네. 또 야당일 때는 집단 지도 체제를 선언한 것은 계파별로 안배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런 점들이 있는데 역시 친명계는 이재명 의원이 포함 대표가 되면은 지금 대표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큰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지금 그 정답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도체제 개편이 누구냐 또 아니면은 뭐 97세대가 등장하냐 이것에 앞서서 가장 핵심은 과연 민주당을 누가 혁신할 것이냐, 누가 민주당의 가치를 세울 것이냐, 누가 통합을 이룰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고 대답이 필요한데 이런 고민들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안 부재론을 어떻게 보면 깨트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안들이 모색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대선과 지선에 대해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가장 뭐 핵심적인 이슈는 이재명 의원이 과연 8월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말이죠. 3부에 최재성 전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 전 의원이 이재명 의원이 이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 100%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민주당 현안과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개인 행보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어제는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죠? 네,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예방도 계획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이런 개인적인 행보를 두고 이게 공개 활동의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자 윤 대통령이 뭐 자꾸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 라며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뭐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은 좀 경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네. 김 여사가 그동안 강조했던 조용한 내조에서 뭔가 조금씩 안 조용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직 대통령 부인들 만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문화다. 네. 그리고 이런 문화가 좀 제대로 정착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해도 대통령 부인은 조용하게 있을 수만 없습니다. 네. 그렇게 나토 정상회의 같은 어떻게 보면 동부인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서 외교 무대에 다자간 외교 무대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또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서 가장 조용한 내조를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꼽고 싶습니다. 네. 잘 나서지 않았어요. 이분은 외교 행사 자리, 대통령 함께 가야 되는 자리, 그런 자리는 어쩔 수 없이 나가고
또 이제 고아원을 방문한다든가 그런 자리는 피치 못하게 나가지만은 여성계 인사들과 만남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을 정치와 분리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는데 그러니까 손 여사가 딱 제 기억으로는 한 차례 단독으로 외국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이징에서 UN 세계 여성 회의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연설까지 한 적이 있는데 네.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하지 않았고요. 김건희 여사는 손명순 여사와 달리 그 개인 사업체도 운영을 하고 굉장히 여성 기업인 아닙니까? 활달하고 네. 행동하기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명순 여사의 조용한 내조는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이제 봉화마을 방문에 동행한 외부 인사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데 이게 야권에서는 무속인이 아니냐 하는 공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밝혀진 바로는 지금 이제 코파카바나인가요? 그 전시 업체의 전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